보성벌교의 대표적인 가문이에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한 번도 땅을 밟고 학교로 간 적이 없어요. 항상 마차를 타고 갔고 와. 말이 아픈 경우는 머슴들이 업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3.1운동에 또 가가지고 학교에서 퇴학 처분이 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러시아도 내전에 빠져요. 내전에 빠졌을 때 구러시아 황실을 응원했던 그 사람들을 백군이라고 그러고 볼셰비키가 적군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러시아와 같이 1차 대전 때 연합국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실의 편이었던 백군이 만주와 연해주까지 쫓겨오거든요. 그걸 지원한 게 일본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군을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적군과 붙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쪽만 한 게 아니죠. 우리는 여러 군데에 갔어요. 우와, 미국에서도 독립운동하고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레닌한테도 간 거예요. 그러면서 박진순이 설득을 해요. 저 사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파견한 사람이에요. 레닌 바로 옆에 집행이 내 말이. 그러니까요. 레닌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3.1 운동이라는 게 제국주의를 해체하는 아주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설득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레닌이 자금 지원을 그때 하게 됩니다. 아. 1,300억 원. 근데 그 돈이 또. 그 돈을 두고 우리가 분열합니다. 당시로 치면 너무 큰 돈이라서 임시정부가 그게 누구 소유인지를 가지고 따지다가 사실은 우리 김구 선생님이 사회주의 운동하시던 분들을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해 대로변에서 그분들을 다 쏴 죽입니다. 우리끼리 총질을 한 거죠. 상해에서. 그렇게 하면서 임시정부는 쪼개집니다. 쪼개지고 황진남도 너무나 실망해서 아이고 공부해야지 하고 베를린 대학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황진남이 베를린에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고를 하게 된 거죠. 이 불쌍한 양반 어떻게 지금 아인슈타인도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 시리즈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용모, 성격 같이 이야기 나왔던 것들 진짜 생생하게 기록해요. 그러면 황진남이 이야기를 알릴 때 왜 한국에 아인슈타인 붐이 일어났을까? 그건 역시도 보면 그 민족 해방하고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똑같이 민족 해방이 됐을 때 똑같이 움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쪼개졌다고 그랬죠. 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가장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이츠만이라고 이렇게 이분이 영국에서 아세톤 합성법을 만듭니다. 그게 화약 제조에 필수적이었어요. 독일이 독점하던 건데 독일하고 영국이 대결을 하니까 독일이 그걸 수출을 안 했었겠죠. 영국은 화약 제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바이츠만이 그걸 갖다가 제조를 해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영국은 졌어요. 그때 바이츠만이 제안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할 테니 유대인 독립 선언을 해달라고. 그게 벨푸어 선언입니다. 그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또 1919년에 에딩턴의 실험이 나오면서 유대인이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네.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 그래서 그 바이츠만하고 아인슈타인이 히브리 대학 설립 운동을 한 거죠. 대단한 게 유대인은 아직까지 독립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복잡한 게 오스만 제국이 무너졌으니까 중동 지역이 너무 복잡해요. 갑자기 영국. 히브리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없던 날에 대학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실은 마지막에 독립이 성공한 거는 1948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나라 잃고 떠도는 유대인 민족은 우리랑 동질감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게 독립운동 가능한가? 학교부터 세우네? 학교부터 세우네?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다. 아인슈타인이 1922년에 저렇게 일본에 오거든요. 네. 노벨상을 받기 전이었어요. 일본에 도착하기 직전에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열풍이 불고 생태성 이론 배우자 이렇게 하는 순간 독일의 베를린에 있던 황진남이 보낸 겁니다. 특집 기사. 내가 아는 아인슈타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인슈타인을 초청해야 됐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초청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그 우리나라 선각자들 움직임은 이 국제적인 흐름에 계속 같이 맞춰갔던 겁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못 왔으니까 상대성 이론 제가 계속 말했지만 1900년대 초에 태어난 이분들 그분들이 도쿄에 있었거든요. 그 도쿄에 있던 분들이 아인슈타인 강연을 다 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비록 조선에 못 가지만 우리는 이 상대성 이론 강연을 해야 되겠다고. 22년에 일본에서 아인슈타인 강연회 때 들었던 분들이 네. 24년 여름방학에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저기 보면 복장들이 장난 아니죠. 7월 16일이면 삼복더위잖아요. 긴 팔에 정장에 모자 쓰고 레인코트 다 가고 우산까지 들었잖아요. 이런 분들이세요. 한익은, 김영식은 둘 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고요. 최윤식은 도쿄대 수학과 저분이 상대성으로 강연했고 한익은, 김영식은 민족주의. 한익은이란 분은 어느 분이냐면 3.1운동 파고다 공원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분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은 파고다 공원에 없었고요. 그렇죠.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학생들이 주도를 했는데 그 주도한 사람이 한익은입니다. 근데 이분은 또 의대 다니고 있어요. 경성의학전문대학 다니는데 이거 3.1운동 하고 나서 결국 학교를 포기하고 일본에 유학 간 거예요. 조선 독립이 더 중요하다. 의사가 뭐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움츠려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우리 한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 분들은 세계인의 시각으로 한국을 본 거예요. 상대성 이론 되게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수백 명이 들으면서 한 사람도 자리를 안 떴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계속한 최윤식 씨의 강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 공식으로 발전되어 나갔으므로 수학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다. 대부분은 역시 알아듣지 못하는 헛정성만 보였다. 그러나 청중의 대부분을 점령한 학생들이 끝끝내 필기를 계속하면 보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히 마음을 진듣게 하였다. 이게 지금 전국을 돌거든요. 첫날에 뭐 몇백 명 매일 저기 보면 동경순회 강연단 일행은 예전과 같이 정주에 도착하여 본사 정주지국장 방응모 씨 사에 성황중 공연을 마쳤는데 청중은 무려 500명에 달했다. 이 방응모란 분은 이때까지 동아일보 지국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상대적으로 강연을 사회를 본 거죠. 네. 특이하네요. 1924년에 동아일보에 사표를 냅니다. 네. 금광 개발하겠다고. 금광을 발견해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됐죠. 그리고 조선일보를 인수한 거예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 일가는. 왜 이 이후에 사표 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모던 걸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 상대성 이론 특강을 준비했던 분이 이여성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원래 이름이 이명건일 거예요. 할아버지가 금부도사였고 아버지가 부자라서 집이 5,000평이 넘어요. 근데 이 양반도 17살 때 독립운동 하겠다고 집에서 15,000가마니의 돈을 훔쳐가지고 무장 독립운동 하겠다고 가다가 김원봉이라는 친구를 만나요. 근데 우리 호를 지어야지. 원봉아 너 뭐 할래? 그러니까 나는 약산이 좋아. 약산은 산과 같이. 그럼 난 별과 같이로 할래 해서 나는 여성으로 한 거예요. 17살짜리들이. 갔는데 조국에서 갑자기 3.1운동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때 대판 김원봉과 싸웁니다. 김원봉은 계속 무장 세력을 키워야지 했는데 이 여성은 아니 우리 민중들이 저렇게 떨고 있었는데 왜 만주에 우리가 있어야 되냐고. 그리고 결별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이 여성도 그렇게 3.1운동 때 인생이 바뀌고 그 3.1운동 하면서 막 이걸 보고 다시 일본에 유학 갑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 해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상대이선호 특강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부인을 만납니다. 박경희라는 분. 아, 방금 저기 네. 사진에 나온 네. 이 동경 유학생들이 왜 특히나 이 과학에 대해 열망을 많이 가졌을까? 사실은 3.1운동 전에 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이 있었어요. 네. 도쿄 유학생들이. 그거를 갖다 주도한 사람이 이광수란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친일문학가라고 알렸지만 사실 그쵸. 이때까지만 해도 열혈 독립운동가였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게 그러면 도쿄 유학생들이 왜 상대성 이론을 준비했을까? 이분이 1917년에 매일신보에 기고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소설입니다. 여기 무정이라는 거 보면 과학 이야기예요. 과학하고 형식은 부러져졌다.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을 줘야겠어요. 지식을 줘야겠어요. 그러니까 도쿄 유학생들이 저기 앉아서 맨날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 뒤편이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과학이 뭔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광수나 이분들은 과학과 산업이 처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학을 건설해야 되겠다고 도쿄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다 이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에 과학 아는 사람이 없어. 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은 과학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배워야 되는 거고 1890 몇 년생부터 1923년생 사이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때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나중에 3.1운동에 투신해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논문도 쓰는 겁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저게. 철학적 내용과 에테르가 대단하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자,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의 과학 계몽운동이 새로운 과학자를 탄생하는지 와. 보시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아, 물리학 이분 박사. 너무 유명하시죠. 이분도 네. 1919년에 3.1운동을 겪었던 그리고 그 인생을 바꿔 과학으로 이제 인생을 트신 분입니다. 야구 선수였고 이분이 그 과학을 배운 이유는 윤치호 때문이에요. 윤치호의 송도고보에 들어가서 거기가 과학 교육에 되게 이공계 전문 특화된 학교였거든요. 거기서 수학과 물리학을 되게 잘하면서 연희대학교 수물과에 갔는데 이분의 키가 180입니다. 이분의 자서전 읽으면 메이저리그 출신 하나가 이렇게 한국에 왔었는데 같이 빠르게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와.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하고 싶었는데 3.1운동과 그 과학 계몽운동에 하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물리학 박사가 되십니다. 근데 혼자 그렇게 물리학 박사가 될 때 한국의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나 봐요. 오른쪽에 있는 저분하고 나이 차가 13살 나이 차입니다. 근데 저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졸업 사진 봤는데 마음에 듭니다. 우리 사귀읍시다. 저돌적인. 사진 보고 마음에 드니 사귀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연희대학교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또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13살 차이가 결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신 분. 제동선 이분이 1901년생인데 최선엽 선생이 1911년생이니까 오빠하고도 10살 차이인데 그 오빠보다 3살이 많아. 제 막내 동생이 저하고 14살 차이가 나요. 어. 힘들어합니다. 그냥 뭐라고 부르기가 좀 힘들지 호칭도 애매해지거든. 근데 이제 최동선이 최규남을 너무 좋아했어. 말이 통하죠. 3.1운동 세대. 최동선도 이 집안이 보성별교의 부잣집이에요.
보성에 가시면 태백산맥에 조정래로가 있고 이쪽은 채동선로 딱 길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성 벌교의 대표적인 가문이에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한 번도 땅을 밟고 학교로 간 적이 없어요. 항상 마차를 타고 갔고 와. 말이 아픈 경우는 머슴들이 업고 갔어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경성고보, 지금 이제 경기고등학교 들어간 거죠. 거기서 또 바이올린에 빠졌어. 홍남파한테 배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3.1운동에 또 가가지고 학교에서 퇴학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유학 가서 또 바이올린을 해요. 그리고 독일에 유학 가게 됩니다. 갈 때가 한 1920몇 년이었는데 그때 노벨상 받은 아인슈타인 월급이 10원. 한국 돈으로 30원 정도 했는데 이분이 아인슈타인 있는 베를린에 도착해서 바이올린을 3,000원 주고 샀어요. 그 정도 부자였는데 아무튼 귀국할 때 자기 여동생 친구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여기 뭐 와. 사진 다시 보시면 이소란 여사랑 저렇게 결혼을 했고 동생 졸업식에 간 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저 여인의 졸업식에 졸업식에 갔어요. 간 거예요. 저 표현들은 재밌는 것 같아요. 동생이 썼는데 화초를 사랑하시는 오빠. 요즘도 저렇게 쓰잖아요. 그 요즘은 장난으로 또 오빠라. 네. 그렇죠. 저분의 절친이 또 얼복하셨던 정지용 시인이었고요. 아무튼 저 처등선이라는 분이 3.1운동 때 바뀌면서 자신과 같은 3.1운동 세대였던 저 최규남이란 분하고 그 세대끼리였던 교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주선합니다. 최규남은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과학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 과학데이라는 운동을 하거든요. 저는 과학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천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서가는 과학의 최전선도 필요하겠지만 과학의 일상적인 대중화, 문화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될 과학에서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최첨단에 있는 김갑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양자역학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일상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을 이미 이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안될 과학이 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이 문화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걸출한 천재과학자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또 최규남 선생이 나서신 거예요. 저렇게 자동차를 왜 많이 모았냐면 이때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나왔고 포드 네. 자동차가 우상이었어요. 맞아요. 그것들을 상징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플래니터리움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전체 투영관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미. 이 전에 만들어지기는 했죠. 이때 여기서 상영을 합니다. 어린이들한테 그런 상영을 하고요. 네. 또 표도 막 붙여요. 한 개의 시험관이 세상을 뒤집는다. 여기 실무 책임자가 최기남이었어요. 생각이 굉장히 앞서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야 돼서 정말로 신문에 기고도 많이 하십니다. 과학의 달의 유래가 된 게 저 과학의 날이 네. 4월 20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은 4월 20일인데 저 당시는 4월 19일. 네. 4월 저기- 19일 때의 찰스 다윈의 기일. 저 때 유래가 된 거죠. 예, 찰스 다윈은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미 저게 지금 100년 전인데 저런 것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규남이 어떤 말을 하시나 보시면 일찍이 전 세계 과학의 일대 혁명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언간에 고전 물리학으로 귀결되었고 현대 물리학은 이제 더브로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폴 디렉, 플랑크 같은 파동역학이나 퀀텀 미케닉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20년대 이미 상대성 이론의 유행이 지나갔다는 다 거예요. 한물 갔다. 퀀텀 미케닉스 모르고 과학 안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 미시간대 물리학과 출신이잖아요. 와. 그 생각한 거예요. 자기 그때 피지컬 리뷰에 논문을 냈거든요. 피지컬 리뷰하면 지금도 지금도 없는 물리학자들이 극이 낸다는 거는 그쵸. 1931년 2년에 피지컬 리뷰 냈어요. 천재 몇 명이 세상을 바꾸는 게 세상은 모든 사람이 같이 갈 때 바뀌는데 그거는 문화라는 거예요. 이 이분은- 사진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조상록이라는 분이시고요. 네. 이분도 1903년 3.1운동 세대입니다. 아. 월북을 해서 한국에서는 안 알려졌던 분이죠. 이분이 함흥 출신이시거든요. 황진남 그리고 이제 이희막이란 분 함흥 출신이시고 이분은 3.1운동 때 이분은 아예 체포가 됩니다. 학교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열렬 청년이었던 거예요. 체포가 돼가지고 그 재판 기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상급학교에 진학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다음에 도쿄 제국대학 물리학과 입학하십니다. 졸업을 하고 송도 고보 교사가 되세요. 도상록이란 분이 송도 고보에서 어느 정도를 했냐면은 아까 최규남이란 분이 상대성을 한물 갔다고 한 다음에 퀀텀 미케닉스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은 인과의 운명이 다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의 시작은 데카르트로 저는 시작을 보고 있는데 데카르트의 가장 큰 역할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에 원인이 있으려면은 이런 걸 주면 저런 결과가 당연히 반복 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
때 깨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인데 그렇죠. 관찰자의 역할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게 나중에 양자 얽힘까지 가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게 그 아까 평강필름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김각진 교수의 그 강연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 편은 저도 자주 보니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자 얽힘이 되면 이게 인과율로 설명이 안 돼요. 관찰자가 보면 그게 간섭이 일어나고 안 보면 간섭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EPR 역설이 나와서 그렇죠. 그 논쟁이 1935년에 벌어지는데 이분들이 이때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35년에 서양에서 논쟁이 벌어진 걸 여기다 그 인과율 논쟁을 쓰는 거예요. 인과율의 재음미라는 건데요. 지금 빛의 파동 막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려가면서. 이게 근데 동강이란 잡지가 뭐냐면은 주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문인들이 등단하던 곳이에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갑자기 인과율의 재음미하면서 양자역학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멋있다. 1936년도에 양자역학이 그 당시에 막 솔베이 회의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정립이 잘 안 됐어요. 개념이 코펜하겐 해석도 있고 이게 본인들도 약간 헷갈렸던 면이 있어요. 주장하면서도 헷갈려 하는 면들이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했냐면 그분들도 원래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런 게 양자역학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거는 그 시절의 매크로 스케일이니까 그거는 이제 인과율이 적용되겠지만 초미세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1936년에 대중잡지에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와, 그게 100년 전이에요. 저렇게 도식화해가면서 이제 옛날에는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강연하고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 그러니까 우리 시가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네.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보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송도고보 교사로서 어떤 논문을 썼는지 한번 보시죠. 아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륨 H 플러스 이온의 양자역학적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걸 손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걸 푼다고요? 네, 손으로 풀었어요. 저 당시에 계산기도 아니고 손으로?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푸는 걸 봤는데 그것들이 이제 미흡한 거예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와. 혼자 송도고보 그 교실에 혼자 풀기 시작합니다. 영문전널의 발표예요. 헬륨 H 플러스 이온의 양자역학적 취급. 밑에 보면 포텐셜 에너지 푸는 게 나오죠. 와, 혼자 다 계산하셨네요, 진짜 네, 저렇게. 손으로 다 풀어요. 저런 거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이분이 이제 만주의 신경공대 교수가 되시거든요. 그 교수 되신 다음에 그 각종 그 핵물리학의 기본 방정식을 막 풀어요. 우와. 그게 지금 교과서에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셨던 거죠. 윤치호가 독립협회 운동이 지금 그 수포로 돌아갈 때 그때 이제 잡혀간 사람이 이승만이 있고 이승만이 그때 주시경이 준 권총으로 탈옥하다 또 잡혔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협회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탈옥하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한테도 이제 곧 뭔가 닥칠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인더스트리얼 스쿨이라는 걸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뭐냐면은 새로운 종교에 의해서 바뀌어야 된다. 이 사람이 믿었던 거는 이공계 교육이었어요. 이 주작이 어떻게 조선을 망가뜨렸냐면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선비들이 입으로만 세상을 떠들잖아요. 우리 사극 보면 웃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세상을 논하고 소위 말하는 뒷방의 정치로 이 나라를 그냥 말아먹는 좌지우지하죠. 거잖아요. 그걸 경멸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학교는 인더스트리얼 스쿨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실습을 해야 된다. 실험과 실습을 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는. 그래서 그 학교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1900 몇 년도에 세운데 한국 조경학회지에서 이 캠퍼스를 조명을 했어요. 캠퍼스에는 석조 고물로 다 돼 있고요. 과학관에는 100 몇십 명이 앉는 계단식 강의동. 거기다가 모든 1인당 1현미경을 다. 그 다음에 이화학 실습실이 다 돼 있고 발전기가 딸려 있습니다. 전자기학 실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분광 분석도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말했던 도상록 같은 사람이 양자역학 논문을 쓰는 거예요. 와, 저기에 선생이었으니까. 최규남도 여기 출신이잖아요. 윤치호의 꿈이라는 거는 그냥 학교 만들어가지고 강의실에서 칠판에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조선이 또 만다는 거예요. 이 학교의 과학교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석주명입니다. 석주명이 왜 유명하냐면은 네. 여기서 표본실을 만들었어요. 박물관에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동물 표본을 여기에 다 만들었어요. 와.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남들이 거의 잘 모르던 나비만 10년을 파고들었어요. 그 나비 표본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게 되게 일화가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탐험가 중에 이름이 R.C. 앤드루스란데 이게 그 혹시 영화 인디아나 존스라고 아세요? 나 알죠, 알죠. 알죠. 인디아나 존스의 모델이 되신 탐험가. 이분이 공룡 알 화석을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고요. 앤드루스가 한국도 이제 탐험을 했겠죠. 그런데 역을 잘못 내렸어요. 경성역에 내려야 되는데 개성역에 내렸어. 그게 잘못 내려가지고 이제 당황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국인이 있는 데를 안내해줬겠죠. 그게 송도고등학교였어요. 이 표본실을 본 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많으니까. 이 정도면 미국의 웬만한 대학 컬렉션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석주명도 보내봤어. 보내보니까 더 보내달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석주명이 한 게 뭐냐, 그러면 연구비가 좀 필요하다고
연구비를 타냅니다. 제일 처음 받았던 데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 연구비를 받아서 석주명은 백두산에 가서 백두산에 있는 나비들을 채집합니다. 그 다음에 스미소니언, 뉴욕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서 돈을 다 줘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라고 있어요. 그 아시아에 있는 그 풍속과 지리, 한문으로는 박물학이라고 하는데 네. 영어로는 내추럴 히스토리. 자연사랑은 내추럴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자연과 지리, 언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박물학이라고 그래요. 네. 아시아 박물학회가 영국의 로얄 에이시아틱 소사이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석주명이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한국의 나비 책을 써라라고 해서 석주명이 책을 씁니다. 그 책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영문으로 영문으로 썼어요? 영문으로. 석주명. 자세히 보면 나비도 보이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나비를 분류했겠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경우는 이게 변종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이 아니고 변종일 뿐이고 그것들 다 규명합니다. 60만 마리를. 그걸 싹 새로 정리합니다. 그것들을 영문으로 책으로 이때 낸 거예요. 와. 근데 어머니가 영문 타자기를 사줬어요. 소 한 마리 가격이었대요. 와. 그걸로 써가지고 뉴욕에서 출판이 됩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네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 했대요. 아, 유학 가시지 그랬냐고. 옆에 같이 과학 교사했던 도상록, 권영대, 최규남 다 유학파잖아요. 석주명 선생이 우리나라가 아무리 후진국가라 할지라도 우리 땅의 자료를 개통을 우리가 세우면 그러면 선진국기들이 그걸 다 배울 수밖에 없다고. 하버드대 스미소니언이 우리한테 돈 주자냐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혼자 60만 마리를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긴 알아요. 석주명 나비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이런 분들의 뭐 행적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져 있고 잘 접하지를 못하니까 와. 6.25 때 그 국군의 네. 총격을 맞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끊긴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역시나 해방 후와 안 그러면 6.25 때문에 많이 끊긴 게 많죠. 그렇네요. 이런 분들도 다 3.1운동 세대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룰 분, 이분은 뺄 수가 없는데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